첫 번째 강의에서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 생태계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7가지로 구성이 되죠. 즉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 발굴만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협력 생태계가 필요하고, 플랫폼 전략, 제도, 그다음에 서비스 전달, 그리고 고객,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된 이 7가지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그 산업들이 이제 경제 선순환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게 제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제조는 기술 개발에서 시작되고, 제품은 생산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창고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그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 고객한테 바로 즉시로 공급을 할 때 서비스라는 것이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순환을 이루면서 경쟁에 의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향해 나아갈 때 기술 혁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완전히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명을 하나 사례로 들었습니다. 조명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달해서 인간 중심의 조명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 조명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 다루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던 백열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1세대라면 LED를 중심으로 한 2세대 조명이 한참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또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인간 중심의 조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 조명기기 생산은 중국에 밀리고 있고, 3세대에 해당하는 것은 유럽에 밀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쓸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우리가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술도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세계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기술이었습니다만, CDMA 폰을 만들면서부터 기술을 급속도로 따라잡았는데, 그게 바로 CDMA 전화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술이 서비스로부터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이제 혁신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외국보다 앞선 어떤 서비스를 시작할 때 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는 이제 뭐 아직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봤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스마트 스페이스 솔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즉 그 스마트 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홈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즉 폰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제공되면서 전체적인 편리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스마트 홈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 일부가 조명인데, 뭐 예를 들어서 조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든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대시보드 같은 이런 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당장 실현 가능한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야별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지금 상당한 그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나은 상황이라면 아마 이동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고 또 기술 혁신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4, 5년 전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용역과제를 수주해서 저희가 R&D 혁신 전략을 만들어줄 때 했던 건데 이게 빨간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즉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면에서 거의 최하위국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농업은 상당히 그 미래 산업으로 유망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농업이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농업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매년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일단 3, 4년 전에 그 농림부의 자료인데 문제점이 수십 년째 똑같다는 겁니다. 수급 불안, 가격 변화, 소득 불안정, 가격 경쟁력이 낮고 인구 감소,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 이거 탈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바로 우리 농업의 문제점은 서비스 쪽으로 거의 넘어가지 못하고 단순 생산량을 확대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어서 즉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앞에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에서 약간 앞에서 견인함으로써 아직도 농업국가로서 선진국이면서도 농업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초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3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즉 농업 그 자체가 농업 생산물 자체가 아,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 포도주가 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 똑같은 양의 포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1차 그 산업으로서의 농산물이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그 무형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공도 생산 단순 가공품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무형의 가치가 담기도록 하는 노력. 이렇게 했을 때 1차, 2차, 3차가 합쳐지는 그래서 9차 산업이 되도록 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럴 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비용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에너지, ICT를 같이 고민을 했을 때 농업이 정말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농림부의 대부분의 활동은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혁신적 그 서비스 관점, 즉 지금보다 훨씬 더 차원의 더 편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으로 혁신하려고 노력할 때 많은 분야가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들이 힐링 산업을 아주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마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감되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힐링으로 성공했다는 지자체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힐링은 정말 고차원적인 수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떤 혁신 전략이 전략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 기존의 노력들은 첫째 지자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 운영 전략 미비, 홍보 방식 부재, 과학 근거 부족, 단편적인 서비스 운영, 만성적인 자금 부족 이런 게 있다면 이것들을 통합적인 치유 관점에서 통합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도시 전체가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몸 치유, 마음 치유, 그다음에 사회 활동 이것을 동시에 짜임새 있게 조직화했을 때 비용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명상 서비스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숙박도 개별적으로는 좋지만 아마 지방에 가보시면 대부분 고급 숙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규모가 작을수록 좋은 식당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어떤 힐링이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 부분적인 지방에 사실 지방 도시의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만 이것이 짜임새 있게 시너지가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힐링 서비스는 작은 힐링 타운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힐링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지자체 타원에서 힐링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관광객을 향해서 위해서 특정 시기에만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돌아가지가 않죠. 일단 지자체에 있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힐링 서비스가 돌아갈 때 주말에 외부 관광객들한테 힐링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운영 모델을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도시를 이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를 발전을 하느냐에 대해서 유럽의 사례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도 별로 없어서 어,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를 별도로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럽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에코시스템 즉 그 도시가 어떤 생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문제 저 관점에서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군데 핀란드, 스웨덴, 예테부리, 슬로베니아, 르블라나, 미국의 보스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 지역의 이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생태계 관점에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가 그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그 생태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이념 규칙을 가지고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즉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는 충분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비교해 본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혁신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저희가 선진지 비교적 최근에 혁신 도시의 관점에서 추진했던 사례들을 저희가 역시 자료를 요약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원노스라는 지구, 바이오메디칼 분야 허브 도시인데 이것도 역시 상세한 것은 상황상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약간 참고만 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포블레노 판교가 있습니다. 근데 판교는 지방 도시들이 판교와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판교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이지 그러니까 판교를 중심으로서 서울이 발전한 것은 아니죠. 판교는 사실 해외에 어디 내놔도 괜찮을 정도로 상당히 성공한 지역 개발 사례인데 사실상 처음부터 판교는 뭐 어떤 서울의 디지털을 다 모으겠다 이런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사실상 추진했던 분들에 의하면 사실상 토지 분양 사업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판교에서 우리가 지방 도시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 기존에 있던 도시에 어떤 새로운 동기를 찾기 위한 노력했던 것들을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룹잘라지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이런 것들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 관점에서 생태계 플랫폼 이런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앞에서 저희가 메가 트렌드에서 산업융합, 디지털과 문화적 기반, 디지털과 문화적 기반을 중심으로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는 건데 노력했던 걸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사실 새로운 어떤 혁신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좀 약한 편이고 디지털 기반을 좋게 한다는 관점의 사업이 대부분이지 아니었나. 그다음에 목적이 불분명한 기반 구축 사업 중심이 좀 있는 편이다 하는 거고 기반은 인프라는 개발자 주도의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든 다 이제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아주 시급하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 어느 도시든 중소도시든 지방 광역시든 간에 결국 혁신적인 어떤 경제를 창출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모델 없이는 어떤 인프라를 쏟아부어도 도시가 회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노력의 관점을 혁신적 어떤 서비스 도시만이 취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 모델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노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도심융합 특구 사업
뭐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뭐 지방 소멸 대응 사업, 뭐 농촌 뉴딜 다 비슷한데 지금 우리는 지금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어떤 도시를 원하고 있는 것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려는 노력, 규정을 하려는 노력. 그래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훌륭하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도입하고 문화를 강화하고 산업, 즉 제조를 강화하고 주거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바로 이것을 알아내는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융합 특구의 출발점은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고객이 있어야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제조 기술만 있으면 공장은 중국에 갈 수도 있고 인도에 갈 수도 있고 동남아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됩니다. 서비스는 바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출발을 해서 그 서비스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어떤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더 고도화 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주 기반, 제조 기반, 문화 기반을 총동원해서 더 나은 혁신적 가치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당장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저는 이런 고객이 중요하다. 고객의 수준이 그 지방의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는 관점을 우리가 BTS의 견주어서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귀가 아니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음악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음악을 작곡을 하거나 어떤 뭐죠 아이돌을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고객의 즉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즉 BTS는 우리 국민이 키운 것이지 BTS의 멤버들이 훌륭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토양 속에서 BTS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도시들은 그 도시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시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융합특구의 지속 가능성은 혁신이 가능한 디지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방에 가면 디지털 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서비스는 그 자리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또 수정하고 끊임없이 창조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인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디지털 인력을 확보하느냐? 사실 이 지자체에 시민의 숫자가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혁신에 도전한다면 그만큼 디지털 인력은 그 당연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서 교육시키는 청년들도 있고 지방에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서울에서 인력이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아주 높죠. 다만 전제 조건은 지방 도시에서 혁신에 도전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전략 수립 인력은 도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의 전략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는 단기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족의 문제는 우리밖에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내부의 장단점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내부 인력이 조직화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해보고 안 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뭐 세계적인 어떤 컨설팅 회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런 회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승패는 혁신 서비스를 통한 지방의 가치 증대에 달려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바로 그 혁신에 필요한 제조 노하우, IT 혁신 능력, 혁신을 수용하는 시장,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의 발전, 지방 소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서비스 중심의 산업혁신 전략을 수립해서 도전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는 물론 IT 혁신 능력이 현재로는 부족합니다만 주변에 많죠. 그 지방 대도시는 물론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인력도 있고, 다만 그 지방에서 스스로 도전하는 걸 시도하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플랫폼 회사를 형태로 해서 지방의 서비스를 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생산을 다 외부에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이 끊임없이 혁신을 할 때 우리나라 전체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소멸 대응하는 거, 농촌 뉴딜, 어촌 뉴딜 이런 이번에 그 도시명화 사업의 기획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현장은 이렇습니다. 도시명화 특구 사업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도시명화 특구 사업을 하라고 지방의 지자체에 위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문제를 국토부가 모른다는 자세는 맞습니다. 설계를 안 해주고 지자체 보고 알아서 설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가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 사회에서 당연히 어떤 새로운 계획서를 수립한다는 것은 현재 기능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지자체에 이 특구 사업 자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일이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그런 미션이 오면 보통 그 3억에서 5억 정도의 컨설팅비를 가지고 외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위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응모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과연 자격이 있는 데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업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지금 군소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공공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보고서를 공무원의 입맛대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따가서는 아무 답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중소 컨설팅 회사들은 그냥 계획 RFP, 제안 요청서에 있는 대로 자기 능력대로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시 그 지자체에 보고서를 줬을 때 이것이 평가할 능력이 있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그대로 채택이 되고 그대로 다시 국토부로 올라오고, 이건 이제 지금 그 도시농업 특구 사업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즉 아무 안을 안 줬는데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고 컨설팅에서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시설 위주, 즉 엔지니어링 회사, 토목 회사들의 사업이 되고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어, 소프트웨어 내지는 콘텐츠가 없어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어떤 지자체의 전략, 즉 예를 들면 저 개인에 대한 어떤 생존 전략을 할 때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정도 하기 어려운데 한 지자체의 미래 생존 전략을 외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컨설팅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획 과정부터 잘못되었다. 이거를 애초에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든 행안부든 가이드라인 자체를 지자체가 TF를 구성해서 하도록 가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자산 지자체, 어떤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맞지. 어느 어떤 지자체들도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조금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노력에서 조금만 시각을 바꿔도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연구했던 것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